토론의 주제는 시대를 반영하는 기술은 무엇이 돼야 되는지, 혹은 시대를 제한하는 기술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진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꼭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먼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에서 오셨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양학부 하대청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종우 전문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임소연 교수님 주제 발표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그에 대해서 먼저 광주과학기술원 하대청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청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에 있는 하대청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자로 초청받았을 때 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요. 우리한테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알파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압도하는 그런 종류의 초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이 일반 대중의 지배적인 상상이었는데, 그것들을 좀 새롭게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이루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초인적인 면도 있지만 얼만큼 인간적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과 편견을 고스란히 보여주거나 또는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소연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사실 같이 논의해보면 더 좋을 만한 주제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임소연 교수님이 던져주신 질문을 포함해서 기술과 포용성이라는 문제를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좀 시각을 마련하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기술과 포용성이라는 이 주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던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 기술은 얼마나 편리하냐,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얼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이 주된 질문이었다면, 이번의 질문은 기술은 얼만큼 포용적인가, 얼만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의를 잘 살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기술과 포용성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왜 이루다 사건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왜 이루다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 포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장애인도 종류별로 상당히 다양하죠. 그리고 뭐 젠더라고 얘기했죠. 여성 외에도 성소수자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어떤 것은 문제로 삼으면서 어떤 것은 문제로 삼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일도 있거든요. 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만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저임금의 바탕에서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제들, 그 노동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포함이 되지 않는, 포용이 되지 않는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루다를 문제를 삼느냐, 왜 이루다를 계기로 해서 그 논의를 시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젠더와 관련해 가지고 이만큼 열심히 토의하지 않는 종류의 또 문제가
일명 섹스돌,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리얼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그 문제도 뭐 조만간에 아마 리얼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간의 형상을 모방한 섹스 대상으로서의 그 인형이 아마 인공지능이 탑재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미 시도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루다만큼 논의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루다에 집중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이루다가 논란이 됐을 때 온갖 시민단체들, 온갖 학자들이 다 한마디씩 거드는데, 왜 우리가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쉽게 방관하고 간과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포용성, 기술과 포용성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한 시각, 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포용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을 고려한다, 여성을 고려한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한다, 뭐 노인을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포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의 질문 속에 그 질문은 조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장애인을 위한 기술들 중에 상당히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분노하게 하는 기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포용하는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의 혜택을 입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포용적이지 않는 종류의 기술들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포용을 해야 되느냐. 포용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기술의 혜택을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시혜와 혜택을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포용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임소연 교수님의 그 발표 내용에 나중에 보여줬던 사하라이에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있지 않았을까, 그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얘기는 아마 나중에 토론 과정 속에서 임소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과 포용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누구를 포용하고 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들, 여성을 위한 기술들, 정말 그들을 위한 기술인지, 어떤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많은 개발자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대상자들을 위한다고 사용자들을 정의해놓고 만드는 기술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류가 아마 이런 종류의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이루다를 만드는 엔지니어들 중에 상당수가 여성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성 엔지니어를 포함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의 방식, 이 포용에서의 주체를 어떻게 바꿔내고, 그 주체가 어떻게 다른 종류의 기술들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왕 기술과 포용성에 대한 질문이 열려 있다면, 이 포용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임소연 교수님 발표 중에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아마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까 전에 그 여성과 남성, 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종류의 AI 페르소나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 페르소나가 만들어진 적이 있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임소연 교수님의 문제의식과 거의 맥이 닿아 있는데, 80년대 애플에서 AI 페르소나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AI의 역할은 인간과 유사 연애를 하는 그런 종류의 AI가 아니라, 교수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의 지적 보조 작업으로서의 AI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가 출연해서 필요한 종류의 어떤 논문을 검색을 해주고 관련된 다른 교수에게 연락을 해주는 그런 종류의 역할을, 그러니까 지적 보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남성 페르소나들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반면에, 그것이 유사연애와 같은 친밀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여성을 아주 대변을 하는 형태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적 작업에서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임소영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 문제는 그렇게도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과 포용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확장시켜서 포용의 방식과 우리가 포용을 논의하는 방식, 논의하는 구조를 조금 더 새롭게 하는 계기로 이 이루다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대청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포용성의 논의의 출발이 왜 이루다여야 하는가에서부터 포용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야 하며 포용성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거는 임소영 교수님께서 나중에 또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포용에는 인구학적 아주 특징적인 형태의 포용성도 있겠지만 인지적인 또 포용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용성의 논의 확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종우 전문위원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김종우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주로 이제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포용의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편향이라는 개념을 좀 더 중심을 두고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이제 발표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이제 토대가 되는 이 기계학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이 데이터라는 거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결국 돌아오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의 근본적인 원천은 결국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사회 내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체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각종 데이터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일정한 알고리즘을 개발해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 컴퓨터 공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전반적인 영역에서 학제적인 이제 연구의 영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 즉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그만큼 우리 삶에 기술이 얼마나 가깝게 녹아들어와 있고 우리가 기술과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인공지능 영역 내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소위 자연어 처리, 이 NLP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 대화 생성 시스템 같은 경우 이 챗봇을 이제 만들게 되는 기본적인 토대가 이 대화 생성 시스템인데, 이루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이루다에서 직면했던 문제를 동일하게 겪었던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6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3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었던 테이의 사례죠. 테이도 동일한 이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유저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왔었는데, 이 테이를 사용했었던 유저들이 입력했었던 굉장히 혐오, 젠더 편향적인 어떤 발언들, 이런 담론들이 이 테이를 학습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료로 쓰이게 되었고, 그 결과 테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거나 젠더 차별적이거나 혐오 발언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듣기 어려운 어떤 수준의 혐오 발언까지도 이제 발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이르게 돼서 약 3일 정도 만에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루다가
처음 서비스되던 시점에서도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고 몰랐다라고 할 수도 없었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 NLP 분야가 그만큼 우리가 소위 자연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 언어를 어떻게 이제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우리 일상적인 어떤 삶, 대중적인 담론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과 같은 이제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인공지능 자체의 어떤 윤리보다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를 가공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이제 소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인공지능을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가 아닌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자원이 되는 자산이 되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윤리적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소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관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술과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 분리된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다라는 어떤 생각인 거죠. 사실상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기술과 어떤 인간의 이러한 어떤 그 이분법적인 분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일종의 기술적 중립이라는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가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라는 행위자가 단순히 기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주체가 아니라 기술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즉 기술 자체가 하나의 객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그 자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도와 같은 챗봇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담론들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다시 또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적인 논의 안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계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주체라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추할 수 있는 일종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한번 이제 일종의 그 반성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점차 많은 영역에서 활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가온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또 한 가지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기술 개발자들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가 인공지능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과 자료, 데이터들에 대한 공적 책무성에 대해서도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서 이 시민적 윤리로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공적 책무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사회의 현상을 기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공적 윤리, 정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 안에서 인공지능의 윤리,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또 활용하는 어떤 목적이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존엄성, 즉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죠.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의 문제를 반드시 중요하게 첫 번째 원칙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EU에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도 첫 번째 원칙으로 인간 존중을 언급한 바 있고요.
2020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서도 3대 기본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의 원칙, 사회 공공선의 원칙, 기술적 한목적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은 그 기술이 선택되고 또 쓰이고 개발되고 일상으로 스며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가 이제 되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 기술이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편향적인 의식이나 담론들이 적용하고 작동될 수 있는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윤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공적 책임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표의 제목이기도 하셨지만은 이 이루다가 꿈꾼 세상은 결국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일종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 공적 책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과정, 바로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또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로 삼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발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우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AI 기술에 녹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상성이 녹아 있는 것이고 실제 기초가 되고 있는 데이터는 누가 만드냐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 존중과 공적 책무성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강화하고 보장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두 토론의 내용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마 주제 발표를 하셨던 우리 임소영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주셔서 그 발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넓혀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토론 순서하고는 좀 거꾸로지만 김종우 연구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요.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의 윤리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개발자들 혹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종우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결국 이루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말들이 곧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뭐 빅데이터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행동, 뭐 인터넷 사용하는 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냥 개발자들, 공학자들에게만 윤리를 지켜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대청 교수님의 토론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 처음에 정말 딱 던져주신 왜 이루다에 주목하는가,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정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파고랑 대조를 해주신 것도 저는 정말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016년에 인공지능 정말 알파고 쇼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공지능으로 출연을 했었던 알파고의 사례와 지금 이제 2020년 말 혹은 2021년 초에 등장한 이루다라는 인공지능이 정말 여러 면에서 굉장히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사실은 제가 더 막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문제 제기 자체, 그러니까 이루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그걸 넘어서서 왜 이루다에 우리가 이토록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하고 주목을 하는가라는 지점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잘 지적을 해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